매주 토요일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뉴스들을 정리하고 한 주를 전망해봅니다. 뉴스토마토. 안녕하세요. 저는 전현주고요. 오늘도 박주용, 김태현, 차철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저희가 1열로 이렇게 앉았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테이블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보고 살찌셨다고. 거의 세상.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옆모습을 보이면 이제 턱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방송하셔야 되나요? 이게 고정인가요? 선착순으로 할까요? 선착순으로. 모든 순서대로. 저는 노트북이 더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기 카메라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빛대 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가까워진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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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 매주 정치권 상황이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저희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넥타이색 내기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바뀌었고 또 오늘 방송 직전에는 윤석열 씨가 탈당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탈당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은 떠나지만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끝에 또 좀 청년을 언급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다들 이 탈당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당원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낸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그러니까 탈당하는 이유 대표적으로 대선 승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좀 강조됐고 마지막에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대선 승리를 위해 본인이 탈당하는 거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사과 메시지가 이번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파면,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이런 이후 지금까지 헌재 대해서 승복하거나 그리고 사과 메시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역시도 국민의힘 탈당을 했을 때도 사과 메시지가 없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마지못해 탈당했구나. 네, 이게 좀 이게 하는데 당이랑 또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도 탈당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제가 선대위 핵심 관계자한테도 좀 얘기를 전화를 해봤는데 탈당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당에서도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만나자 아니면 어떻게 하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탈당 얘기가 나왔을 때도 되게 불쾌했다고 하거든요. 아, 윤석열 씨가 불쾌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탈당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곳은 없어진 거죠, 윤석열 씨가. 그리고 또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버티는 게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고 얘네들이 선거를 패배한 이유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미 탈당 조치를 뭐 한다 만다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출당시킨다는 강제로 한다는 게 없었잖아요. 뭐 윤리를 원래는 뭐 열겠다 한동훈 전 대표 때는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대신 뭐 당원 당규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뭐 절차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탈당을 시키려는 의지는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한테 좀 부정적인 얘기 계속 오니까 마지못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윤석열 씨가 저희랑 다른 세상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살내려고 했던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란을 저지르면서 이런 뭐 법치주의라던가 민주주의를 박살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하는 얘기는 마치 이제 본인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본인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뭐 그런 식의 어투로 들리고 그리고 이미 윤석열 씨가 탈당할 시기는 늦었죠. 너무 늦어졌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는 더 이상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제 윤석열 씨가 대선 중반 이제 벌써 한 주가 지나갔고 이제 2주 남았죠. 근데 2주가 남은 상태에서 윤석열 씨가 뭐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입장문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윤석열 씨가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면이 보였던 게
5월 15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날 5월 15일이 윤석열 씨의 입장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던 날이거든요. 네, 뭐 김문수 후보에 도움되는 일 하겠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탈당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날 윤석열 씨가 그렇게 측근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죠? 그날이 김건희 씨에게 그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보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당과 나는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 내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우리를 건들지 마라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혔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년들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랑 좀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너희들 잘못돼 잘해 약간 이런 메시지로 보였어요. 당을 향한 메시지. 네. 하나의 약간 경고 같은 주장이 그렇죠. 주장. 자기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이죠. 네.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사실 계속해서 윤석열 씨의 그 거취 여부를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윤석열 씨의 탈당이 좀 대선 판도에 또 다른 제2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윤석열 씨의 탈당이 대선 판도나 좀 결별 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영향은, 그러니까 대선 판도를 바꿀 정도의 영향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윤석열 이번에 비상계엄이 탄핵 과정까지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이번 대선 인식은 내란 심판을 해야 된다,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는 구도 자체로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씨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으로 있느냐 아니면 탈당하느냐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대선 판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력은 좀 더 강화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윤석열 씨가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 그대로 있었으면 당 내부에서는 계속 탈당하냐 출당시키냐 이 문제로 싸웠을 텐데 이번에 윤석열 씨가 잦은 탈당을 하면서 이 부분의 문제는 일단락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왜 윤석열 씨가 정말 힘들게 대통령이 하면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탈당해야 되냐라는 심정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선까지 17일 정도 남은 이상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 결집력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보고 다만 대선 판도를 뒤집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판세를 좀 뒤집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나중을 위한 당권이 목표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거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논리를 보면은 김용태, 김문수 쪽이 계속 이제 결단하라고 촉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언론 통해서 좀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지지하는 쪽 지지세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도 확장을 시도를 뭐 한다고 해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씨가 이제 자기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일부 먹혀 들어간다면은 이제 지지층 결집도 솔직히 말하면은 좀 이제 난해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좀 지지율 그러면은 또 이게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건데 이때 또 그럼 TK, PK를 찾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씨를 둘러싼 사실 뭐 내란이나 그런 상황들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윤석열 씨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출당 조치를 시키면서 이 윤석열과 우리는 단절돼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한 시점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이제 분리해서 보는 그 지지자들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대부분은 분리해서 못 볼 겁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의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출정식을 하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세 현장 곳곳에는 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딱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윤석열 씨만 나간다고 해서 윤석열과 단절된다?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은 내란 옹호 혹은 이제 내란 공모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 댓글에 M8557APR님이 아마도 지금부터 내란당에서 윤석열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윤석열 씨만 빠졌지 뭐 친윤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윤석열 씨 탈당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다음 주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주목됐던 게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 짐이 된 줄 모른다. 국민의힘은 사이비 보수다. 이런 말을 쏟아냈는데 이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 비판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근데 저 같아도 미국으로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자꾸 어떻게 보면은 내란 세력 이런 분들이 계속 손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와서는 물론 탄핵을 반대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는데 홍 시장도 은퇴한다고 원래 했었잖아요. 근데 SNS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뭐 중단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약간, 나 다음에 또 정치 또 해야 되는데, 뭐, 당권 잡아야 되는데, 이분들 자꾸 오면 안 돼. 나 중도 확장 미리 해놔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 저 같아도 오지 말라고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홍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좀 집단으로 좀 이렇게 공격을 해놓고서는 뒤늦게 이러면은 뭐합니까? 회사 나갔어요. 사직서 쓰고. 근데, 나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았는데, 제발 도와줘 하면은, 이거 마음 돌리기가 쉽겠어요? 저 같아도 안 그러겠습니다. 할 거면 좀 진작에 밀어주던가. 이미 마음이 떠났다. 네, 이미 마음이 떠나서 그렇게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후보의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비판했던 용병들로 자꾸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그리고 당 내에서 어떤 이 알력 다툼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너무 잘 보였을 것이고, 그게 윤석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 암투를 하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판에서 잘못된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미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거기에 한덕수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상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지 못하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실망.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그 선거 캠프에 박근혜 쪽의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이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망가진 걸 보면서 넘어왔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홍준표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국민의힘에서 있어 왔던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당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유를 좀 말리는 것 같은데, 현재 당 주류는 역시 친윤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를 넘지 않고서는 당권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을 나가고 나서 확실히 자기가 친윤계와 반대 포지션을 갖겠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비슷한 포지션일 수 있는데, 당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보다는 홍준표에 대한 반감이 좀 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와 반대 포지션을 가지면서도 당 내부에서 친윤계 일부를 어느 정도 역시 포섭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지금 홍준표 시장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친윤계와 반대되는 윤석열 씨와 반대되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그러한 포지션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정계 은퇴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아닌 것 같네요. 저는 페북을 그만하는 때가 진정한 정계 은퇴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은퇴 말씀하신 대로 활발하게 SNS 하셨잖아요. 이거는 휴가 좀 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 가는 부분이 명태균 관련해서 리스크가 크시잖아요. 근데 이제 홍사모가 지지를 발표한다고 하고, 이병태 교수 책사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제 지지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보였는데, 뭔가 오히려 여기서 역제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좀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치인은 또 이익이 없으면 또 움직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런 게 좀 의심이 듭니다. 저는.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의 제목도 뭐 국민의힘을 은퇴하는 거지 정계 은퇴를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향후 뭐 지금 대선 이후에 보수 쪽 정계 개편 가능성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에 본인이 이제 가담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겠다라는 포석으로 좀 보이죠. 잊혀지는 거 싫어하세요? 잊혀지는 거 싫어한다.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정든 우리 당을 떠난다고 했지,
이제 우리 정치를 떠난다고 한 게 아니라서 네. 우리 당이 이제 다른 당이 될 수도 있죠. 내 당이 될 수도 있는 걸로. 네. 홍준시장의 행보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이 단일 대우해서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도 모자란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잡음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 유세장 근처에는 또 우리공화당 버스가 배치되어 있는 장면까지도 포착이 됐고 또 급기야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당대표 시절 징계 처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노리는 건지 국민의힘의 전략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것도 여론전의 일종인데 네. 사실 지난주에 지난해 이제 취소 결정이 나긴 했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데 이준석 쪽이 밝히기를 공식적으로 연락은 없었다고 해요. 이것도 윤석열 사단과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에 공식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했으면은 네. 이미 보도가 났을 것이고 이준석 쪽에서 또 이제 분명히 밝혔을 거예요. 다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먼저 왔다. 좀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항상 가져가고 싶어하는 쪽이 이준석 후보 쪽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했고 개혁신당 탄핵을 찬성했던 그런 집단인데 네. 단일화한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크지는 않고 윤석열 씨를 탈당시킨다고 해도 아직 친윤계가 견고하잖아요. 선대위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가 정말 내가 정말 유리할까?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은 그분은 입에 가시가 돋치는 분인데 가면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서 내가 이렇게 수익에 들어갈까? 이거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때도 보면은 계속 여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승리했고 지금 캠프를 보면은 자유통일당 분들이 많이 이제 영입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그러면 또 선대위를 또 뭐 예전에 지난 대선 때처럼 뭐 선대위 폭파시키고 다시 선대본부로 축소시켜서 만들고 이런 거를 다시 할까요? 대선에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거 봐서는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내부에서도 그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단일을 하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와 대등해졌을 때 이 시나리오 아니고서는 단일화를 할 수 없는 내부 의견이 상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 사과하고도 하고 예전에 징계 처분도 내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여론전의 아까 말한 대로 여론전의 일부인데 네. 그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지지세 이런 걸 한번 대선 초반에 그 좀 약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구도에 이준석 후보를 묶어두고 본인 김문수 후보가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인데 이렇게 되면은 보수 나중에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0% 내지 뭐 15%의 지지율을 확보했을 때 대선 득표율을 확보했을 때 나중에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이준석 후보에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본인이 김문수 후보가 치고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 일환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좀 전략이 깃든 그리고 본인들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인들은 이만큼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이만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다 내쳤다 안 하겠다고 했다 이런 여론전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또 전 뭐 아니요. 말씀하시려는 것 같길래 쳐다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저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대선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 이제 유세 현장 따라다니시면서 취재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선거를 하는 동안 야, 뭐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싶었던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 캠프 같은 경우에는 공보팀에 물어보는 것보다 이준석 후보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른 상황이고. 공보팀이 전화를 안 받나요? 네? 공보팀이 전화를 안 받나요? 공보팀 봤죠. 봤는데 이제 너무 바쁘시고 이제 백불장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 이럴 때 찾았을 때도 거기에 먼저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제가 그 방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개혁신당 공보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 올라오고 한 30분 뒤에 이제 개혁신당 공보방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대구시방에서 이렇게 또 수정됐습니다. 다시 공지가 올라오고 동선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좀 이제 그 기자 사이에서 불만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지가 되잖아요. 일정이 공지가 되고 나면 그거는 이제 유세 현장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딱 확정을 해놓고 공보를 하는 걸 텐데 그 공보가 한 3-4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톡방에 이제 밖에서 올라오고 이러면 이게 처음부터 준비가 잘 안 돼 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 공보 시스템이 굉장히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선거를 진행하는 동안 이 그 후보들의 공약을 보더라도 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아니면 후보들의 멘트도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그 부산에 가셔가지고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그 기자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말이 엄청 중언부언해요. 심지어 그 말을 하는 과정에 부산은 영양실조 걸릴 일이 없다, 고등어를 맨날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강고등어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든데 부산에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선거를 준비하는 그 캠프 내부에 어떤 이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는 김문수 후보가 다른 현장에서 또 이렇게 말을 길게 하려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 마이크를 꺼버려요. 대선 주자 마이크를.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는 중간에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런 현상들까지 보이는 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 외에 나머지 그 정당들은 대선을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신도림 역에서 그 앞에서 한 것 영상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 앞에서 다 그 개찰구 앞에서 유세를 하니까 이게 다 길이 막히고 거의 통로도 안 되고 비켜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후보 혼자 세우던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2020년 대선 때도 이준석 당대표 시절 때 윤석열 후보가 그 여의도 앞에서 그 개찰구 앞에서 아니라 출구 앞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혼자 서 있어서 인사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공부 쪽에서 이제 컨트롤을 해줬어야 됐는데 후보도 있고 비대위원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후보 도와주는 유세 그 지원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 봐요. 이재명 현수막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 이재명 현수막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무사 이재명 그런 현장을 택하는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 현수막 밑에서 또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장소나 이런 걸 좀 할 때 치밀하고 상징성 있는 곳을 알아봐야 되는데 상대 후보 있는 쪽 가서 하면 당연히 같이 사진 찍히지 않겠어요? 사전 준비가 없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준비가 좀 이렇게 미흡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그 우리공화당 버스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는 사전에 조율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에서는 청렴함을 밀고 있지만 청렴함이 통하지 않아요.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말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또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우적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좋아도 우리공화당 버스가 들어오는 건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못 막을 정도로 지금 당의 소통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보단이 흘러가는 것만 봐도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좀 감이 잡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어수선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또 선거운동 초반에 대선주자 3인이 모두 일제히 TK를 향했다가 PK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영이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같은 지역을 가는 것도 조금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3명의 후보 각자의 목표,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역대 최대 득표, 가장 큰 격차로 그 승리하는 걸 목표로 지금 대선 레이스에 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뀐 뒤에, 집권을 한 뒤에 득표율이 높아야 나중에 개혁이나 과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개혁 과제나 이런 것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득표율로 승리를 하자, 이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대구 경북 TK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 어느 정도 득표를 해놔야 득표차를 크게 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 민심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을 대선 선거운동 첫날 오후 일정부터 방문을 했어요. 특히 대구에서 최대 인파가 모이는 지역이죠.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그 저희 후배가 취재한 바로는 2020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서문시장 때 유세했던 것에 비해서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당시에 서문시장에 드론 영상을 그 유세 연단부터 해서 쭉 했는데 끝까지 쫙 빽빽하게 인파들이 모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대구 지역을 찾은 이유는 아무래도 선거 초반에 지지층 결집이 일단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선거 운동에 나서기 전에 당 내부에서 엄청난 그 후보 교체 과정이 있을 정도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구를 먼저 찾은 것으로 보이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를 찾은 이유가 13일, 그러니까 대선 선거운동 시작하고 다음 날에 찾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본인이 장악하기 위해서 대선 어느 정도 대구 경북에서 득표 이력을 자신이 보여줘야 나중에 대선 이후에 보수 진영을 자신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구 정부를 찾은 걸 보고, 그러니까 세 후보의 각자 전략과 목표가 다른 차원, 다르지만 지역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공략을 하러 갔고 김문수는 결집을 하러 갔고 이준석은 빈틈을 노리러 갔다. 빈틈.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깔끔한 한 줄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좀 보면은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 요즘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TK는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에 좀 굳건한 느낌이 좀 네.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부산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의미가 되게 저는 크게 느껴졌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동정론 그리고 좀 개형 옹호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단일화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물론 김문수 후보도 이런 동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쌍권 지도부 비판론이 굉장히 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유세할 때 보면은 버스가 지나가면서 뭐 빵 하거나 뭐 이재명이 낫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민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PK 이제 지난번 때는 한 15%를 유지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30%를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으로 보이고.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 얼마나 뉴스 열심히 들으시는데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견해도 뛰어나시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민심이 좀 이제 PK를 정말 요동칠 수 있다. 그래서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지표만 봐도 심각한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구, 경북, 광주, 전라,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 지역의 양당 지지율은 상당히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더 몰리는데 최근 대구 경북 지지율에,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어제 공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만 봐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던 질문에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지지율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대구 경북 후보 지지율을 살펴보면 김문수 48%, 이재명 34%, 이준석 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은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 그러니까 광주 전라만 보면 이재명 76%, 김문수 6%, 이준석 6%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70%가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표만 봐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자당의 텃밭이자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지지세가 공고하지 못하다.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K 지역에서도 과반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됩니다. 좀 유세를 다니면서 각 후보가 계속해서 제시하는 비전들이 그래도 그나마 있을 텐데 각 세 후보의 전략도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동 동선을 좀 따봤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TK, PK, 그 다음에 전남, 전부 이렇게 방문했고 김문수 후보는 TK, PK, 수도권, 호남,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호남, TK, PK, 수도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은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뭔가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히 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가야 됐고 이런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어떡하지? 지지층도 이제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이런 조급함.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호남 가서 이제 노무현 정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양쪽을 좀 더 세력을 좀 끌어오고 싶다는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보수의 대안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가져갔다가 갑자기 노무현 정신을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노무현 후보는 검찰개혁 뭐 이런 거를 띄우셨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해체, 그 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럴 거면은 이 메시지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파격적인 행보를 했던 게
원래는 공약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되면 한다라는 이제 보통 후보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모습을 봐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HMM을 이제 이전해오겠다. 그리고 뭐 노조 관련자들도 이제 불러다가 뭐 이미 협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공약을 먼저 실행을 해놓고 내가 대통령 되면 더 잘해보겠다. 이런 이제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게 아마 행정력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쯤 아마 TV조선 보도를 보면 너무 지역구 의원들, 비례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그걸 평가하겠다고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짜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캠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방금 이준석 후보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전략 잘못 짰다는 걸 완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을 데리고 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데리고 올 것인가 고민을 해본다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을 하면서 연성 지지층,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을 자기가 데려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이 악재가 된 게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이든 강성 지지층이든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1위 하셨죠. 네, 비호감도 1위 하셨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린 그 순간부터, 거론한 그 순간부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 더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왜 저러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그 전략 자체가 너무 이제 실패한 상황인 것 같고, 저는 다른 후보들의 이제 공약들보다도 저는 그 이준석 후보의 공약들 중에 청년 취업률 관련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다 떠나서 청년이라는 그 이미지로 대선에 나온 거잖아요. 가장 어린 대선 후보. 그리고 이 지금 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가장 가까운 나이대 후보.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뭐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청년층에서도 이 이준석 후보가 이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신선함이나 새로움 또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기사들 찾아보면. 근데 청년 취업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기자들이 몇 번 했는데 대선 기간 동안 창업하면 된다고. 자기는 하셨죠. 네. 뭐 클라스 문과생들은 어떡하죠? 치킨집을 창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창업하면 된다고. 이게 너무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 열심히 드시면 뭐합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 비호감도 1위에 대해서 2022년 때 안철수도 그랬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답변이라면, 상식적인 답변이라면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를 안 하고 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자기가 뭐 비호감도 1위를 계속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 거론할 그 전략 자체, 그러니까 전략을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게 별다른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거대 양당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 캠프만 돌아가고 있는 느낌. 다만 이준석 그 캠프를 조금 더 얘기하는 건 이 양당 정치를 타파하고 이제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그 어떤 포부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거대 양당과, 그러니까 축소된 거대 양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 뭐가 바뀐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창업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제가 기시감에 들었던 이유가, 옛날에 박근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박근혜가 그 청년들 창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유명한 얘기가 우리 청년들을 저기 중동으로 보내야 됩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시점이에요.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또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준석 캠프에서 장소가 또 변경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또 이따 2시 반에 가야 되는데 멀어졌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준석 캠프에서 그 선거사무원을 모집하는데 보통 이 선거사무원을 하면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급으로 좀 모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원래 이제 후보가 10%에서 15%까지 보면은 이제
보전 비용을 이제 받잖아요. 15% 넣으면은 전체 액수를 받고. 근데 내부에서도 이제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내부가 아니고 이제 보좌진들이나 이제 해봤던 걸 뛰셨던 분을 취재해 보면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이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계산이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자기가 양쪽을 공략하고 있는 건데 전략이나 이런 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전략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해 주자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고민하는 거는 투표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서 앞서고 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찍어야지 실제로 득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하는 게 아니라 평일, 목요일, 금요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6시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원래 평소 사전 투표가 원래 선거였으면 주말에 하는 거지만 이번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목금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캠프 내부에서는 고민이 많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점심시간에 투표하는 캠페인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점심시간에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투표하게. 저희 이제 선배들 보고 계신데 그 말씀을 투표하게 점심시간 내려주세요.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50% 이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55% 이상으로 나올 것은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만약에 60%까지 나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60%까지 도달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금 내란 세력, 검찰 개혁, 지금 앞으로 저희가 다룰 아이템이겠지만 사법 개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언론 개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그 거침없이 어떤 개혁의 60%가 넘어버리면 거침없이 이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돼버리는 거라, 아마 민주당에서는 제일 고민하는 것이 55%가 될 것인가 60%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50%만 넘어도 일단은 성공인 것 같고. 네. 투표율까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어제 조금 유세 현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게, 지난주에 탈당을 선언했던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함께 선거차에 올라타서 지지 선언까지 유세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잘했어.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차를 타고 포옹까지 하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다는 말 말고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이게 좀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이 부분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주당 입당하신 줄 알았어요. 우리 후보님, 우리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진영과 상관없이 제일 좋은 후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고, 이걸 보면서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그 김용태 의원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고 나이가 많지 않은 그 거의 또래의 정치인인데, 한쪽은 이제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 이 떠오르는 정치인이 된 반면에 한쪽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이제 같이 있으면서 네.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내려가는 정치인이 된 것 같아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마 민주당 맛을 제대로 보고 갔을 겁니다. 막 뒤에서 백허그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막 옆에서 잘 왔다고 막 칭찬해주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 걸 보고 간다면 아마 주말 사이에 입당까지 하시지 않을까. 네. 제가 보기로는 다음 주 중으로 뭐 정당 가입을 포함한 거취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앞에 이제 민주당 자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민주당을 보수라고 얘기한 부분이 정말 주목이 됐는데 지금 보수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국민의힘을 가짜 보수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의원이 탈당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가 걸었던 노선을 다 뒤집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다 뒤집고 민주당을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인데, 이준석 후보도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긴 했어요. 편하게 정치하고 싶으면 민주당 가고, 진짜 보수하고 싶으면 개혁신당을 와서 손짓하긴 했는데, 민주당을 보수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보수의 가치를 채택한 부분이 정말 컸구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물론 자신의 뭐 이미지를 챙기고 뭐 중도 확장 개인적인 정치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민주당이 상당히 잘 이런 게 조율이 됐구나 이렇게 보고 원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되게 해오시던 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원래 걔로 분류가 됐었고 근데 이쪽도 중도 확장을 노리는 거는 맞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상욱 의원의 이번 결단은 아 정말 장고 끝에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의 지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가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 어느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고 향후에도 이 김상욱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김상욱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같이 다니는 장면이 계속해서 미디어에 노출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네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실제적으로 자기에다 우클릭하겠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도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내일 이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이준석 후보가 누구를 향해 더 공격의 메시지를 내보내냐 이건데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어느 한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낼 거다 이런 건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반반씩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치우칠 것이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더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갈 표는 저는 사실상 없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동훈계 의원 등 이제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세력,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이준석 후보가 포용하고 포섭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재명 후보와 나를 세우기보다는 김문수 후보와 나를 세우면서 계엄이나 탄핵 부분에 대한 입장을 더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내란 옹호 그리고 자유통일당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뭐 사법 리스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2번 정도 하긴 했잖아요. 근데 보면 어쨌든 국무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자리에 앉아서 사과하지 않은 인물이고 사과를 하고 탈당을 시켜도 어쨌든
탄핵을 반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했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추궁할 거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내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오히려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자유통일당 분들이 이제 캠프에서조차 한 자리 차지하려고 좀 다투는 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략이 아마 토론에서 그대로 보여질 텐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번 경선 토론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 이제 도드라진 그런 언변을 보여주진 못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어떻게 토론을 이끌어가느냐가 보일 텐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토론이 이제 경제 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여러 경제 정책을 구상을 해왔던 것들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의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준석 후보는 대선 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아마 후보들에 대한 이제 공격 난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공격 난사를 하는 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민주, 진보, 뭐 보수, 뭐 이런 국민의힘 쪽 모든 지지자들한테 약간 외면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토론 관련해서 조언을 하나 하자면, 사실 원래 토론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따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스포츠 경기라고 보는데 지지하는 팀이 있고 응원하는 팀이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후보가 어떻게 하면 결국 토론이 끝나고 나면 우리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큰 실점이 없는 이상.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너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해버리면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나 국민의 지지층 내부에서는 실제로 김문수 후보를 약간 좋아하지 않아도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표장에서 김문수 찍어야겠어. 이런 식의 반발 심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12년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안 되겠다, 꼭 이번에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겠다, 이런 심리가 발동한 것처럼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굴 빨개지면 큰일 나는데. 네, 18일 대선 후보 토론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게 윤석열 씨 내란 사건 담당 판사인 지기현 판사의 이 룸살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좀 일종의 뭐 캐비닛 때문에 윤석열 씨를 구속 취소해 준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관련성은 좀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 네. 일단은 그 지기현 부장판사를 그러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취재를 조금 더 해보고 왔는데, 일단 표현상으로는 사회성이 좋은 인물이라는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다는 게 우리가 같이 일하면 별로지만 밖에서 만나면 좋은 형, 뭐 이런 평가. 술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이제 평가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최근의 요건으로만 불거진 것은 아니었고, 과거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렇게 어떤 유흥을 즐긴다라는 촉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것이 어떻게 튈지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법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랑 누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 판사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이 재판과 관련된 일을 한 것, 어떤 재판과 관련된 인물과 같이 그런 유흥을 즐긴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단언해서 뭘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만약에 이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검찰, 검사 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이거는 지기현 부장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원 자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돈을 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네. 뭐 물론 가는 게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만 대납을 했다. 그럼 당연히 법 위반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납이 됐다면은 이 부분은 좀 수사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취재를 해보니까 당일에는 문을 안 열었던 것 같아요. 그 업체가. 그리고 거기가 100% 거의 예약제인 곳이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네, 이름을 원래 업체에서 이름을 이제 바꿨고 그리고 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 지속을 해왔던 것 같고 밭글이 돈 적이 있어요. 여기다 저기다. 근데 뭐 청담동에 있는 곳은 맞는데 그 밭글이 돌던 곳은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가 뭐 돈을 내지 않았고 그리고 대납을 받았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곳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쨌든 향응을 받았다면 이 부분 수사가 필요하다. 네.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윤석열 씨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데 이 의혹 자체만으로 이 재판에서 손을 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고 네. 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보겠다, 감찰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태고 이 의혹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씨나 아니면 윤석열 씨와 관련된 누군가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때는 바로 손을 떼게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본인이 회피하는 거 아니면은 당장 움직이기는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 주 전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지막 한 주 전망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부터 하실까요? 오늘 저부터 할까요? 저는 다음 주 키워드는 이 노무현 정신을 잡았는데 이 다음 주 23일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이제 16년이 됐는데 최근에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대통령은 최근에 커뮤니티에 노무현 대통령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점점점이라는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대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제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특히 저희가 주목한 거는 이 진보 진영의 반대에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거 요거 저 정신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반대파의 견해도 포용하면서 이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이제 노무현 정신을 정치권이 본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노무현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도가 이제 움직일 것이다. 슬슬 이제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제 유보하던 분들이 아직은 좀 있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다음 방송할 때 이제 거의 한 주가 남는 거잖아요. 그때 보면은 중도가 이제 슬슬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중도의 그 마음에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판도는 수사기관 움직임에 따라 수사기관 움직임을 보면 된다.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개가 진행됐거든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그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놨던 사건을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요. 친윤의 핵심으로 불렸던 이철규 자녀들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그 마약건으로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2차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간 대선 기간이 가까워지면 그 정치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수사를 멈춰왔던 검찰이 이렇게 뒤늦게라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해와서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난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는 특히 유난히 각자의 출입 분야에 맞는 전망 키워드를 주신 것 같은데요. 중도층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또 사법기관의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또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받들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도 저희 만날 텐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